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야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10년 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급변의 이유가 되는 AI 하이테크 시대에 오히려 전문대학은 새로운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이신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초대석 K에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과 함께하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 일단은 너무 바쁘게 지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에 이어서 21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에 당선이 되셔서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연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연임을 하시게 된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네. 6월 30일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20대에 이어서 21대로 또 연임이 됐습니다. 네. 후보자가 2명 더 계셨어요. 네. 그래서 경쟁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도 제 가정한 업무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달리는 말은 기술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마침 또 너무 어려운 시기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 20대 때 일을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또 그 입학 자원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 재정 악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어려운 이 마당에 한 번 더 열심히 뛰어달라 그런 그 격려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기대하신 바가 커서 연임이 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지금 대구보건대 총장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협의회 회장이기 이전에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대구보건대 총장으로 계시기 전과 또 오셔서 총장으로 계시고 난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제가 그 대구보건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후에 IMF도 닥치고 모든 대학들이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서 우리 전문대 학생들이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늘 같은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또 같은 실습실에서 하고 네.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반 대학 같으면 뭐 교양 강의는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듣고 해서 좀 자유로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습실과 그 강의실을 좀 더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IMF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며주고요. 그다음에 캠퍼스를 클린 앤 그린 캠퍼스 해서 거의 차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이라든지 또 뮤지엄, 미술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실제적으로 교양 과목이 많이 없는 전문대학에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술, 교양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기가 보건대학인가 예술대학인가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머무는 그 공간을 통해서 책을 읽지 않아도 또 강의를 다시 듣지 않아도 이제 그 인성을 좀 키울 수 있고 교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준 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달라진 비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언젠가 대구를 가면 꼭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전시가 있으면 초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 회장님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뭐 찾아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 위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등 정부의 정책과 지역 내 활동 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구에는 남성이밖에 없냐라는 이런 내용이 또 지역 어떤 신문에는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많은 일을 했나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본래 좀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맡은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그것보다는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여성이라든지 네. 지방이라든지 네네. 또 모든 위원회에 보면 거의 일반대 교수들 위주인데 전문대학이라든지 네. 소위 마이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기회가 주어지면 이때 잘하지 않으면 네. 다시는 이 마이너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또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적어도 정족수 채우는 일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네.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관례대로 해오는 일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일에서 조금 더 다른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네네.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자리 욕심을 많이 내지는 않는데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는 남성이밖에 없냐 뭐 네. 그런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같은 여성으로서 상당히 이제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음. 좀 들면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회장님 자료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13년 전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뭐 직접 초밥을 만들어서 하숙집, 대학가 하숙집 아주머니 20분을 초대를 해서 네. 직접 대접을 하셨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총장으로 계셨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의미가 일이 좀 있으세요? 있었죠. 네, 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또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하숙집이 별로 잘 선호하지 않고 원룸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학교 주변에 하숙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아침에 막 등교시킬 때 보면 네. 아이들이 밥보다는 잠을 더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을 못 먹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숙집 그 사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그렇게 아침밥을 먹여서 늘 보내주시고 네네. 또 식단에 신경을 쓰고 하니까 너무 네.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학교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학교에서 엄마는 나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하숙집 엄마시구나. 그래서 네. 제가 정말 하숙집에 아이를 보낸 엄마의 심정으로 네.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호텔 조리학과가 있는데 거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네. 그 뷔페 음식을 차리고 저는 초밥하고 김밥하고 뭐 이런 것들 만들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하숙하는 학생들은 네네. 환경을 좀 정비하고 뭐 데코레이션 좀 하고 해서 모셔다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께는 정말 뜻깊은 네. 행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숙집을 하면서 네. 이렇게 총장한테 밥을 얻어먹은 건 처음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저 취업했어요 하고 찾아올 때만큼이나 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다 나의 자녀들처럼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정이 많으십니까? 저를 믿고 학교에 보내주니까 네. 제가 학교에서 엄마 노릇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따뜻함이 묻어나는 네, 대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또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자, 전문대학. 네, 학벌사회 경영 때문인지 아직도 전문대 하면은 학업 성취도가 다소 이제 낮은 친구들이 진학을 하는 곳이다라고 네. 이제 다소 인식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더러 또 있습니다. 네. 남성 회장님께서는 이 전문대학을 어떤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전문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런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 직업 교육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그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일찍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찾아오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 직업인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평생의 직업에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은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예측하고 그런 방면에 다양하게 학과를 미리 신설하거나 또 재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그 첨단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언어 재활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보건학과라든지 이런 휴먼 케어에 관한 학과 그리고 요즘 뭐 또 K-팝이 많이 유명하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또 그 트로트 열풍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류를 위주로 한 K-팝 학과 또는 그 한옥 건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산업을 선도하기도 하고 또 그때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선택해 주신 단어 중에 보면 뉴칼라 인재 양성을 네. 위해 힘쓰는 곳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순히 뭐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칼라 인재를 요즘은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네. 전문대에 대한 또 어떤 위기성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간 국가에 대한 어떤 책무성을 갖고 전문대학에 지원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늘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직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주는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또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그 아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에 입학 자원은 무척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출산율이 저조되니까요. 그리고 또 지방대학에서 모두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청년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그 전문대학에 대한 또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소홀할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전문대학보다는 일반 대학 또 능력보다는 학벌을 조금은 중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무척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교육에서부터 전문 직업 교육에서부터 평생 교육으로 이어지는 계획적인 일들을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라도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들을 위해서 정부가 신설한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또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전체 국고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확대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이 14년째 네. 동결되다 보니까 재정 악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국회에 여러 차례 쫓아다니면서 고등 직업 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지만 1.7조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3년 한시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대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숫자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리면 일반 대학이나 이제 국립대학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고특회계 신설에 따라서 전문대학 전체 국고 예산이 지난해 5,978억 원 대비 2,913억 약 3천억이 증액된 8,891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전문대학의 대표적인 사업이 혁신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혁신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전년에 4,020억 원에서 6,220억 원으로 2,200억 원, 54.7%가 증액됐고요. 특히 지방 전문대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으로 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그 자원을 이용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래 전문대학 기반 조성 사업이 전년에 525억 원이었는데 네. 1,042억 원으로 517억, 거의 뭐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신설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약 405억이 됐고요. 또 신중 작년에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요즘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디지털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기관 운영 예산이 90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라이프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년에 55억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 전체 지원 대상이 7개 대학이었는데 200개로 약 3배 정도 네. 늘어났으니까 이제 할만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이런 그 재정 지원을 계기로 해서 각 전문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역시 투입 대비 성과가 있구나 네. 그런 인식을 줘서 이 고특회계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재정적인 지원이 좀 생겼으니까 이 부분도 좀 혹시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저나 지금 학생이 없어서 학교 문을 닫는 네. 또 현실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대학들의 위기가 아무래도 심각할 것으로 저희가 좀 보이는데요. 전문대학은 어떻게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입학 자원 감소는 아주 전문 대학에는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요즘 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거의 일반 대학까지 다 이제 지원하는 수가 많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순위로 오니까 전문대학의 입학 자원이 감소되죠. 입학 자원 감소는 결국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생산 능력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병역도 많이 인력이 감소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또 지방 이제 소멸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대학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 산업 그리고 지방대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그쪽에 오고 또 그 지역의 그 산업체에 네. 취업을 하고 거기에 정주함으로써 지역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네네. 해야 지방 소멸화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두 주체가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세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막을 수 있는 일이죠. 전문대학은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같이 그 지역의 특화 산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인재를 네. 양성하는 것으로 또 그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재교육을 시킴으로써 평생 교육까지 연계해서 전문대학의 위기를 타파해 나갈 생각으로 네. 있습니다. 전문대학과 뭐 네. 지자체와 네. 지방산업체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에 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14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금기하는 면이 좀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벌써 14년째 동결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뭐 그 교육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금 인상을 건의했을 때마다 듣는 얘기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보다 대학 구성원과 또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 그리고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그 논의 하에서 등록금 인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대학 그 총장님들 114분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년에는 등록금을 올리겠다 하시는 총장님이 거의 뭐 39% 정도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다 올리면 또 국민들한테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등록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대학의 질이 하향 평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금에 다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재정이 투입돼야 거기에 대한 어떤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도 또 많아질 수 있고 또 실험 실습
기자재도 이렇게 최신으로 갖출 수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직업 교육에 있어서는 얼마나 산업체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면 또 미러형 현장 실습실을 갖추려면 등록금 인상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적인 합의, 그러니까 이 등록금을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주면서 그 가능한 이제 생각하기에 실천 가능한 정도의 등록금 인상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지만 네. 입학자원 부족도 계속해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또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현재 그 유학생으로 이제 그 정원을 채우는 학교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입학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의 자원이라든지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유학생 그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은 어떤 연구 목적으로 뭐 어학연수는 물론이고 학위라든지 연구 목적 그렇게 많이 오는 데 비해서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2, 3년의 짧은 그 수업 연한을 마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유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 정말 작고요. 일반 대학보다 수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서 혹시 불법 체류하는 학생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유학생이 많으면 거기서 한두 명이 불법 체류가 되는 것하고 부모가 적은데 한두 명이 불법 체류를 하는 거하고 하면 불체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문대학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자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 5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디 코리아 3.0에 의하면 전문대하고 일반 대학하고 평가위원을 좀 달리한다든지 지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데 유학생들 역시 그쪽 산업에 필요한 나중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정주할 수 있는 유학생들을 전문대학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학생들로 인해서 지방 소멸도 좀 막을 수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는 취업 자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좀 어려운 그 업종 또 조선이라든지 요즘은 돌봄이나 뭐 그런 그 요양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 유학생들을 이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고 정조를 시키면 일자리 해소도 되고 입학 자원도 또 늘어나고 뭐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지방 소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방 발전은 이제 교육하고 굉장히 좀 밀접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전문대의 역할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역할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지방의 전문대학, 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입학 자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학생들도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어렵고 또 그 지역에서 아무 대비 없이 이제 학교가 뭐 폐교의 길로 걷는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지방에 있는 그런 한계 대학들을 잘 선별해서 퇴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지자체하고 같이 묶어서 좀 해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에서 거의 이제 구인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가는 그런 취업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갈 때 한번 수도권으로 몰리고 취업할 때 또 대기업으로 간다고 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소, 중견기업에 그 지방에서 졸업한 전문대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기업에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는 정주할 수 있게 문화적인 교육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지방 소멸의 길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해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대학 그런데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을 좀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대의 최대 강점은 아무래도 높은 취업률이기 네.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좀 바라본다면 네. 사실 일정 부분에 대한 계층이 이동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 수행이 아마 전문대가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최성수 교수님께서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전문대학이 그 약간의 취약계층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문 기술을 익히고 또 취업을 해서 자꾸 소득 계층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 이제 계층 이동하는 비율이 일반대보다 훨씬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전문대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수능에서 이 수학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런 학생들까지 다 모집을 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 안전망 역할과 그다음에 계층 사다리 이동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또 재정적인 배려가 정부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좀 특별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이렇게 그 전문 교육 기관에서 뭐 네. 직업 고등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대학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이제 명분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직업교육법이 네, 네. 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을 필두로 해서 11명의 이제 의원분들께서 이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017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법안이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부분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직업교육법이요. 우리 교육기본법 21조에 직업교육에 관련돼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위 법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사실은 뭐 학원에서도 하고요. 또 지자체 뭐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고 훈련기관, 폴리텍, 전문대학 심지어는 일반 대학조차도 전문대학 영역의 모든 학과들을 카피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아주 그 구분이 있게 재정 지원도 똑바로 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또 이제 초중등 그다음에 고등 평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위 법령 직업교육법을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이제 그 정책 연구가 끝났고 또 올 3월 2일에 이제 그 발의가 됐고요. 네. 이제 그 입법 예고까지 했고 하반기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데 이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꼭 직업교육법이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부의 재정 지원도 중복되지 않고 또 초등, 중등, 이제 고등 평생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또 이 직업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재정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계획 가능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꼭 좀 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2006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해온 일이에요. 네.
2016년부터. 네네, 16년부터. 저희도 뭐 이제 이게 발의가 꼭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잠깐 이제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네. 사실 이제 그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해 오셨던 기간을 좀 보니까 네. 저희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자 팬데믹 상황을 한꺼번에 또 같이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극복을 해냈다라는 또 자신감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거의 사실 무방비 상태였죠. 물론 뭐 AI 하이테크 시대가 와서 언젠가는 이제 하이테크로 모두 교육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네. 갑자기 이제 닥친 상태에서 특히 전문대학은 실습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전문대 협의회에서 빨리 그 체계를 갖추고 일단 실습 교육은 학생 수를 좀 나눠서 소수로 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론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근데 원격 교육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교수님들이 또 이런 기자재를 만지는 법이 좀 서툴러서 저희 전문대 협의회에서 그런 그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원격 교육을 해야 되는지, 콘텐츠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실습에 있어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직접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AR이나 VR 같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미래가 빨리 다가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실습을 하는 게 정말 실습처를 찾아다니기가 어려워서 학교 안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하고 의논을 해서 실습 시간도 좀 완화시켰고 그런 이제 제도도 만들고 해서 아무 불편 없이 전문대학은 다 졸업을 잘할 수 있었고 이 팬데믹 시대에도 그 취업률이 많이 높았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많은 그 교육 방법들이 그런 하이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이 된 것도 이제 조금 처음에는 좀 막막했지만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학교 내부의 실습 현장이 이제 네. 우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 나가면 이제 네. 취업하는 학생들이 현장이 학교보다 좀 못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네. 부분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뭐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현장 실습실을 현장보다 더 앞서서 미래형으로 또 이제 미러형이라고 저희 하는데요. 현장하고 똑같이 네. 실습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사실 산업 현장에 나가서도 취업률이 너무 좋고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이제 직장인 청년들이 좀 많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임기가 마치는 그날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물러서는 이제 그날에 회장님께서는 내가 정말 어떤 회장이기를 바란다. 어떤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총장님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심정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일하냐 하면 전문대학이라는 체제가 시작된 지 5, 60년 밤새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손을 봐야 될 조금 기울어져 가는 그런 그 가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더 안전하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춧돌 하나라도 이제 제가 대신해서 새 걸로 들어가는 주춧돌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나중에 해주시겠죠. 네. 얼마나 남았죠? 2024년 9월 네, 그렇습니다. 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활발한 활동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억에 남는 회장이시길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문대학에 대한 이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내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야기 남겨주십시오.
요즘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천천히 그리고 이제 서서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이게 저희 133개 전문대학이 공동 브랜드로 만든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할 때는 물론 뭐 초, 중등 교육 때부터 진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일,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오래 해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택해서 그 분야의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정말 자신도 꿈을 성취하면서 또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뭐 어느 대, 무슨 과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 꿈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님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보다는 꿈을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제 일반 대학에만 시선을 두고 계셨던 이제 학부모들께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많이 열어보실 수 있을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과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구포신이라는 옛말이 떠올랐는데요. 중국의 춘추좌전에 나오는 제구포신은 이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생각과 준비를 통해서 전문대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남성희 회장님.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석 K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분들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